차가운 밤비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가며 마치 거대한 수채화처럼 보였지만 권지훈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빛의 파편일 뿐이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의 정중앙에 앉은 그는 서늘한 무표정으로 테이블 양옆에 도열한 임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최연소 회장 권지훈. 그의 침묵은 회의실의 공기를 납처럼 무겁게 짓눌렀다. 방금 전까지 열띤 보고를 이어가던 전략기획팀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는 17살에 첫 사업 계획서를 써냈고 25에 계열사 하나를 업계 최고로 올려놓았으며 30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2배로 불린 남자였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계산되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의 돈과 수만 명의 운명이 오갔다. 감정은 사치였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것이 권지훈이 스스로를 올가맨 철칙이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그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결코 사적인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그였지만 무의식적인 이끌림처럼 그는 화면을 켰다. 스팸 문자가 틀림없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죄송합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나 절박하여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런 종류의 구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사 대표 메일로 쏟아졌다. 비서실에서 적절히 걸러내고 처리할 일이었다. 지워버리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로 가져가는 찰나. 다음 구절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5살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살리고 싶은 아이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만이라도. 살아갈 기회. 그 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순간 회의실의 답답한 공기가 사라지고 그의 귓가에는 세찬 빗소리와 함께 찢어질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파고들었다. 눈앞의 보고서는 의미를 잃었고 대신 피와 빗물이 뒤섞여 아스팔트를 적시던 그날 밤의 풍경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충격음, 부서진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가던 가녀린 형체. 그리고 빗속에서 절규처럼 터져 나온 자신의 목소리.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10년간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가장 깊은 무의식의 감옥에 가둬두었던 죄책감이 이름 모를 여자의 절박한 문자 한 통에 의해 속박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의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한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지훈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냉랭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당황한 임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장 집무실로 들어선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10년 전 그날 밤처럼 그는 휴대폰을 다시 켜 그 문자를 천천히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어머니의 처절함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간절히 구걸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운명의 가혹한 장난인가? 같은 시각 이서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비좁은 방 안에서 꺼질 듯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얇은 창문을 금방이라도 부술듯 거칠게 울렸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1시간 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버리고 수백 통의 문자를 보냈다.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누구인지도 모를 번호들이었다.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들 민준이는 병원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작은 몸에 온갖 튜브를 꽂은 채 힘겹게 숨쉬고 있었다. 의사는 오늘이 고비라고 말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수술비는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지난 몇 년간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아르바이트, 공사장,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한때는 촉망받는 예술학도였던 그녀의 섬세한 손은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지 오래였다. 하지만 세상은 가난한 싱글맘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밀린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민준이의 병원비는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것은 민준이의 해맑은 얼굴이었다. 엄마, 나 다 나으면 바다 보러 가고 싶어. 아들의 작은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문자를 보낸 후 1시간이 지나도록 휴대폰은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결국 안 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권지우는 윤 비서를 집무실로 호출했다.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윤 비서, 예 회장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방금 이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어.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윤 비서에게 건넸다. 윤 비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문자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도 점차 놀라움이 번졌다. 회장님이 이런 스팸 문자에 반응을 보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사람 찾아내. 어떤 사람인지, 메시지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아봐. 단, 절대 상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어떻게 사실로 확인되면 즉시 해당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비 전액을 지불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내 이름이나 회사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완벽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윤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런 거액의 기부를, 그것도 이렇게 충동적으로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은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런 방식은 그의 업무 스타일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권지훈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윤 비서가 집무실을 나가자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렸다. 숨이 막혔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았다. 이것은 끔찍한 부채감이자 죽은 사람에게는 해줄 수 없는 속죄를 산 사람에게 대신하려는 비겁한 자기 위안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고통을 돈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자신의 지옥 같은 기억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고 싶었다. 그 문자는 우연히 그의 완벽한 세계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돌멩이가 그의 견고한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 있는 여자 이서연이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두 남녀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밤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밤새 허우적대던 이서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어슴푸레한 여명만이 감돌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서 온 전화일까?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신을 민준이가 입원한 병원의 원무 과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서연 보호자님 되시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서연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심하게 잠겨 있었다. 원무과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어젯밤 늦게 익명의 기부자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박민준 환자의 수술비와 이후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방금 전 모든 금액이 병원 계좌로 입금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원무과장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전액 지원, 익명의 기부자, 비현실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이것이 잔인한 장난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헛것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민준 환자의 병원비 전액이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바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원무과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서연은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어젯밤의 절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감사와 환희가 채웠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누군가 응답해 준 것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녀와 민준이에게 기적을 선물했다. 서연은 흐느끼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되뇌었다.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 같은 시각 엘리시안 그룹 회장실의 권지우는 막 출근을 마친 윤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윤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삶이 몇 페이지에 걸쳐 건조한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었다. 29살 유망한 미대생이었으나 아들의 희귀 심장병 발병 이후 학업을 중단. 이후 생계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음. 남편은 없으며 가족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박민준이 유일함. 사회적 약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불행한 한 여자의 인생이었다. 문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됐나? 지우는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내다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에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를 향해 있었다. 회장님의 지시대로 어젯밤 늦게 해외 법인을 통해 여러 번의 자금 세탁을 거친 후 병원 측의 완벽한 익명으로 기부금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절대로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병원 측에서는 갑작스러운 거액의 기부에 놀라긴 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 아이의 상태와 이서연 씨의 동향을 주시하도록 해. 단 절대 들키지 않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윤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왔지만 이처럼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지시는 처음이었기에 순수한 의문이 들었다. 왜 이 사람입니까? 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서늘하고 깊이를 알 수 없게 변해 있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그 한마디에 윤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월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지우는 태블릿을 들어 이서연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첨부된 낡은 증명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앳된 얼굴이었지만 두 눈에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고단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처음 보는 얼굴이 분명한데 왜 이토록 낯설지가 않은 것일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의 절박함이 건드린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묘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부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워 이서연을 계속해서 자신의 시야 안에 두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성공적으로 대수술을 마쳤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이는 아직 힘겹게 눈을 깜빡이는 수준이었지만 모니터에 표시된 심장 박동수는 기적처럼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꼬박 사흘 밤낮을 아들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창백한 뺨을 쓸어주며 그녀는 몇 번이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한 줄기 색채가 들어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감격의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이성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대체 누가 왜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였기에 그녀는 어떻게든 은인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원무과를 몇 번이고 찾아가 기부자에 대해 물었지만 병원 측에서도 아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철저한 익명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의 규모가 아니었다.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신분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째서 자신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이런 큰 돈을 내어준 것일까? 세상에 조건 없는 호의는 없다고 배웠다. 이 기적의 이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윤 비서가 보고한 사진 한 장을 오랫동안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회복 중인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서연의 옆모습이었다. 증명사진 속의 고단한 표정과 달리 그 미소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미소를 따라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삭막하고 무채색이던 그의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돈으로 만들어낸 미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물은 기묘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의 정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멀리서 보고를 통해 그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눈을 보며 대화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윤 비서. 오늘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싱가포르 지사장과 중요한 화상회의가 당장 취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차 준비해 병원으로 간다. 그것은 변덕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된 궤도에서 벗어나 이름 모를 한 여자가 만들어낸 미지의 세계로 직접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구원자이자 은인으로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의 시작점에 바로 자신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서로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쥔 채 멍하니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잠든 틈을 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든 다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의 생계가 막막했다. 아이의 병간호 때문에 하던 아르바이트도 모두 그만둔 상태였다. 감사함과 별개로 현실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앉아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며칠 전 복도에서 스쳤던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남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 그는 병원이라는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녀의 옆 벤치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다. 아드님은 좀 괜찮습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된 미소를 지었다. 얼마 전 병원 소식지에서 기적적인 후원을 받은 아이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옥상에 혼자 계시기에 혹시나 해서요. 결례였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하긴 민준이의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는 이미 작은 화제가 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다시금 벅찬 감정이 차올랐다. 권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차분히 응시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사진 속에서는 절망과 강인함이 보였다면 눈앞의 그녀에게서는 위태로운 안도감과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어떤 연약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 모습이 10년 전 빗속에 쓰러져 가던 그녀의 언니와 겹쳐 보이는 순간 지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내면의 동요를 억누르며 완벽한 타인의 가면을 유지했다. 다행이군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의례적인 위로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자신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더 먼 곳 어두운 심연을 향해 있는 듯했다. 서연은 대화를 끝내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서연 씨.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병원 소식지에는 보호자의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죠?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마치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다. 엘리시안 아트재단에서 후원 작가를 찾던 중 우연히 이서연 씨의 과거 자료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때 홍대 미대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엘리시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거대한 제국의 사람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익명의 기부, 그리고 지금 눈앞의 남자. 두 개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하나의 의심으로 모아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민준이를 후원해 주신 분이 당신인가요?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부인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영광입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기부와 재단의 일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빈틈이 없어서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훈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설계했다. 그는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서연 씨께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엘리시안 아트 재단의 전속 작가로 일해 주십시오. 단순한 후원이 아닙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작품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꿈속에서나 그려보았던 일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다시 붓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은 동아줄이었다. 그녀와 민준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서연은 이 남자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호의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서연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엘리시안 그룹 회장 권지훈. 회장이라는 직함이 그녀의 눈을 날카롭게 찔렀다. 한낱 재단 사람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이끄는 총수였다. 그런 사람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다.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민준이의 익명 기부자는 바로 저 남자이거나 적어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사실을 숨기는 것일까?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손안의 명함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달콤한 구원의 손길인 동시에 위험한 미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아들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명함을 꽉 쥐었다. 독이 든 성배라 할지라도 지금의 그녀는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권지훈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굳게 닫히는 문 너머로 아직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의 작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직접 마주한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다. 그녀의 슬픔과 강인함이 뒤섞인 눈빛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인 척 다가갔지만 실은 그녀라는 빛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구원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둘의 위태로운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이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아들 민준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고 그녀는 서울의 심장부 엘리시안
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아트 재단의 전속 작가로서 첫 출근을 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지는 넓고 미니멀한 스튜디오는 그녀가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가져보지 못했던 공간이었다. 최고의 재료들이 아낌없이 제공되었고 그녀의 역할은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서연은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회장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과도한 예의와 은근한 거리감은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그녀의 세계가 아니었다. 권지훈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병원에서 만났던 다정한 신사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하고 까다로운 비평가였다. 서연이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스케치를 보고는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기술이군. 당신의 절박함,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지? 슬픔을 겪은 사람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그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당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일이야. 그의 말은 예리한 칼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베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사람이 바로 그였기에 그의 혹평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가 베푼 호의가 사실은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 서연은 그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훈의 내면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그림에서 죽은 연인 서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서진 역시 서연처럼 빛나는 재능을 가졌지만 결국 그 재능을 다 펼쳐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지훈은 서연을 몰아붙임으로써 과거에 지켜주지 못했던 연인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이 더 위대한 예술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뒤틀린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의 냉혹함은 사실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둘 사이의 얼음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다. 마감에 쫓겨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우던 서연은 캔버스 앞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훈이 들어왔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불이 켜진 스튜디오를 보고 들른 것이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세상의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은 채 잠든 그녀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려다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활짝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이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스르르 눈을 떴다.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늘 갑옷을 입은 듯 완벽하던 그의 모습과 달리 늦은 밤에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조금은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저녁 먹었나?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의 냉철함 대신 드물게도 부드러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시켰다. 잠시 후 따뜻한 죽과 샌드위치가 스튜디오로 배달되었다. 둘은 거대한 캔버스 그림자를 등지고 말없이 식사를 했다. 회장과 직원이 아닌 그저 늦은 밤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으로서의 첫 순간이었다. 아이는 건강하고네, 덕분에요.
이제는 매일 뛰어다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민준이 이야기를 하는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지훈은 그 미소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들어낸 미소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무엇을 파괴했는지를 떠올리자 그는 다시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연의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 미소를 볼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냉정한 상사와 고군분투하는 직원이었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누구도 없는 순간에는 서로의 고독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두 인간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삶에는 권지훈이 모르는 또 다른 축이 존재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엘리시안 재단의 작가로, 밤에는 외로운 탐정으로 살았다. 그녀는 퇴직한 형사가 보내준 작은 자동차 파편을 들고 수소문 끝에 은퇴한 자동차 정비 명장을 찾아갔다. 명장은 파편을 보자마자 단번에 차종을 알아맞혔다. 이건 10년 전에 딱 20대만 한정 생산된 이탈리아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벨라지오 모델의 헤드라이트 조각이군. 당시 한국에는 딱 3대가 들어왔지. 돈이 많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세대의 단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혀졌다. 그녀는 그날부터 10년 전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낡은 잡지를 뒤지고 자동차 동호회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과정은 험난했지만 마침내 그녀는 2명의 소유주를 알아냈다. 한 명은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갔고 다른 한 명은 스캔들로 몰락한 재벌 2세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대의 소유주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어떤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늦은 밤 스튜디오의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는 마지막 한 대의 소유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의 이미지 파일과 10년 전 뺑소니 사건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란히 떠 있었다. 희망과 절망, 구원과 복수. 그녀의 삶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2개의 길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캔버스에 쏟아내는 희망을 선물한 남자와 자신이 컴퓨터 앞에서 추적하는 절망의 가해자가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권지훈의 아버지 엘리시안 그룹의 상황셔왕 권태준 회장은 그의 서재 목향실 서시에서 벼루의 먹을 갈고 있었다. 방 안에는 100년 된 먹의 묵직한 향기가 가득했다. 그는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유일한 취미는 고요한 서예였다. 붓을 잡을 때만큼은 그는 냉혹한 기업가가 아닌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도인더렌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붓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수족 같은 비서실장에게서 아들 지훈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싱글맘이라, 그것도 아픈 아이를 둔. 권태준은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비서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권지훈 회장이 신원불명의 여자에게 거액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불했으며 심지어 그녀를 그룹 사나아트 재단의 작가로 특채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들어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재단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졌다는 것이었다. 권태준은 아들을 믿었다. 정확히는 아들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후계자라고 믿었다. 10년 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을 때도 그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하룻밤 만에 지워버렸다. 아들의 유일한 오점이었던 그 사건,
이후 지우는 감정을 거세당한 사람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권태주는 그런 아들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발목을 잡히다니.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완벽한 궤도에 침입한 불순물이자 제거해야 할 변수일 뿐이었다. 그 아이 스스로 걸어 나가게 만들게, 조용하고 깨끗하게. 권태준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이후 이서연의 완벽했던 작업 환경에 미묘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문한 최고급 유화 물감 상자가 통째로 사라지는가 하면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회장의 동정심을 이용해 특별 채용되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연은 꿋꿋하게 버텼다. 이 정도의 시련은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삶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쾌한 압박감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고열에 시달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수술 후 염증 반응일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정신없이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응급 환자가 몰려 의사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눈물만 흘리던 그녀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서 권지훈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 사람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권지훈은 홍콩의 투자자들과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던 순간 윤 비서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서연 씨 아들이 위급하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조원의 계약과 홍콩 투자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지워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직 응급실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한 여자의 얼굴뿐이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그는 일방적으로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투자자들의 당황한 표정과 임원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을 뒤로한 채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연민 때문인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것이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 차가운 의자에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곧장 병원장에게 연락했고 민준이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즉시 인계되었다. 다행히 민준이는 급성 폐렴이었지만 빠른 조치 덕분에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지우는 밤새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어렵고 차가운 상사가 아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지켜준 단단한 버팀목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속죄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신이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였다. 동이 틀 무렵 작은 병실 침대에서 곤히 잠든 민준이를 바라보며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 저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 사건 이후 서연은 새로운 영감에 사로잡혔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자신을 향한 권지훈의 불가해한 친절.
그녀는 이 모든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고 싶었다. 마침 엘리시안 아트 재단의 연례 기금 모금 갈라와 후원 작가 전시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전시회에 아주 특별한 그림 한 점을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오래전 기억에 의지해 그렸던 언니의 초상화였다. 언제나 자신의 첫 번째 햇살이었던 자신의 꿈을 가장 열렬히 응원해 주었던 언니. 그 그림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언니의 기억을 기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희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의 첫 햇살이라고 붙였다. 마침내 갈라의 밤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명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연회장이었다. 권지훈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무대에 올라 짧지만 품격 있는 연설을 마쳤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서연의 그림 앞에 섰다. 나의 첫 햇살. 그림 속의 여자는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매일 밤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그의 첫사랑 이서진. 지훈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림 속의 서진과 자기 자신만이 남았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림 아래의 이름표를 보았다. 나의 첫 햇살, 이서연. 사랑하는 나의 언니 이서진에게 바칩니다. 이서연, 이서진, 언니.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맞춰졌다. 자신이 구원했다고 믿었던 여자.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던 여자.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여자 이서연은 자신이 죽인 여자의 동생이었다.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다.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이 마침내 그의 눈앞에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과 빛이 권지훈의 등 뒤로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는 그림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서연, 이서진. 언니.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제멋대로 떠다니며 그를 조롱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하고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윤 비서가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지훈은 그제야 기계처럼 몸을 움직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수십 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갑옷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갑옷을 벗어 던졌다. 윤 비서.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10년 전 이서진이라는 여자 교통사고 자료 지금 당장 가져와. 아버님 서재에 있을 거다. 공식적인 경찰 기록 말고 진짜 원본으로. 윤 비서는 지훈의 눈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광기를 읽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아버지의 서재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 일이 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지훈은 텅 빈 회장실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았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을 감아도 나의 첫 햇살이라는 그림이 불의 낙인이라도 찍힌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진의 미소, 그리고 그 미소를 꼭 닮은 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가 서연에게 끌렸던 이유.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죽은 서진의 그림자를 무의식적으로 좇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구원함으로써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이기적인 욕망이었을 뿐이다. 그의 구원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피 묻은 돈으로 행한 죽은 자와 산자 모두를 기만하는 신성모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비서가 굳은 얼굴로 돌아와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권태준 회장이 직접 관리해온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고 현장, 사진 매수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가해자 불명 단순 뺑소니로 종결된 경찰의 내부 보고서까지. 서류 마지막 장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피해자 이서진 나이 22세, 유가족 동생 이서연 당시 19세.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죄를 어떻게 돈과 권력으로 덮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직면해야 했다. 그는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가해자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구원자인 척 그녀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의 감사를 받고 그녀의 미소를 보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역겨운 위선이 또 있을까? 그날 이후 권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서연에게 다가가려는 모든 감정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는 그 거울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될수록 그는 더 큰 죄인이 될 뿐이었다.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 아니,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밀어내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재단에서 마주친 서연은 전날 밤의 성공적인 전시회와 그가 보여준 따뜻함에 고무되어 밝은 미소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좋게 봐주셔서.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작가, 그는 의도적으로 직급을 부르며 거리를 두었다. 어제 전시회는 끝났어. 오늘부터는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해야지. 어젯밤의 성공에 취해 있을 만큼 재단이 한가한 곳은 아닐 텐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외면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그녀가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랐다. 그것이 이 끔찍한 운명 속에서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다. 지훈의 기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배우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다. 사진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연예 정보지의 일면을 장식했다. 그는 일부러 사진이 찍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그 기사를 보았고 당연히 서연의 귀에도 들어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회장님의 변덕이었을 뿐이라고,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것이라고.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다. 자신은 그저 그의 수많은 변덕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이유를 듣고 싶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가 갑자기 돌변했는지 알아야만 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비서실을 통해 약속을 잡도록 해.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그런 게 있었나? 이 작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베푼 작은 호의에 특별한 의미라도 부여했던 건가? 당신의 딱한 사정이 잠시 흥미로웠던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 장난감은 많아. 그리고 난 쉽게 질리는 편이지.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녀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지우는 스스로의 잔인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희망을 앗아갔다. 자신이 한번 구원했던 영혼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만이 그녀를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자신이라는 위험한 존재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서연은 텅 빈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성공작이자 이제는 가장 큰 아픔이 되어버린 나의 첫 햇살 그림 앞에 섰다. 활짝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이 마치 지금의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이 그림이었다.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림이 어째서 절망의 씨앗이 되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권지훈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이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베풀었던 온정은 신기루였고 그가 보여주었던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한 말들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잠시나마 다른 세상을 꿈꿨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그의 동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민준이가 있었다. 그녀는 일터로 돌아갔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경멸과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꿋꿋하게 견뎌내며 캔버스 앞에 섰다. 그러나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그녀의 영혼을 채우던 희망과 감사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배신감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숙제만이 맴돌았다.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불가해한 미스터리보다 차라리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언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가 더 명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탐정이 되었다. 밤이 되면 재단의 화려한 스튜디오는 그녀의 비밀 수사 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마지막 한 대의 마세라티 소유주를 찾기 위해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했다. 하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국가적인 기밀처럼 그 차량의 정보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다.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절망감이 다시 그녀를 덮치려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서진 씨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내일 오후 2시 인사동 찻집 고향에서 봅시다. 혼자 오시오. 문자에는 어떤 신원도 설명도 없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고향은 낮고 허름한 시간이 멈춘 듯한 찻집이었다. 약속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형사 박진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10년 전 서연이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언니의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서연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태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위암 말기였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 평생을 짓누르던 과거의 죄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특히
돈에 눈이 멀어 진실을 덮어버렸던 어린 미대생의 뺑소니 사건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죄책감이라고 해둡시다. 죽기 전에 단 하나의 양심이라도 되찾고 싶어졌으니 그는 자신이 사건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의문을 가졌던 동료인 척 연기했다. 그는 서연이 마지막 마세라티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가씨가 찾고 있는 그 차 개인이 아니라 법인 소유였소. 당시 최고 위급 임원들의 비밀 의전용으로 관리되던 차량이라 모든 기록이 비공개로 처리됐지.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던 게야. 법인이요, 어느 회사죠.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박진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찻잔 너머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엘리시안 그룹이었소. 엘리시안. 그 이름이 서연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엘리시안 그룹. 그녀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 권지훈의 제국.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끔찍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기적 같던 병원비. 그녀에게만 베풀어진 파격적인 일자리 제안. 언니의 그림을 본 직후 돌변했던 그의 싸늘한 태도. 그의 모든 행동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덕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숨기려는 자의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느꼈던 사랑과 감사는 사실 거대한 기만과 은폐의 일부였을까. 로맨스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스릴러였다. 한 가지 더.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무서운 자들이요. 아가씨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증거를 찾아야 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는 서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말없이 찻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권지훈, 그가 범인이거나 혹은 최소한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해야 했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밝히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재단이 위치한 엘리시안 타워의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의 이방인이나 수혜자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침투한 스파이였다. 그녀는 권지훈이 자신을 향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상처받은 여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복수를 결심한 사냥꾼의 냉정한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붓은 이제 예술의 도구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고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이서연은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아트 재단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웃음과 감정을 잃어버린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 권지훈의 냉대와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영혼 없는 그림들을 기계처럼 그려냈다. 그녀의 급격한 변화에 모두가 수군거렸다. 총애를 잃은 신데렐라의 말로라고 역시 저런 근본 없는 여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권지훈조차 그녀가 마침내 상처받고 꺾였다고 믿었다. 그는 스스로의 잔인함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그녀가 제 발로
이곳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다. 이서연은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삶은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적의 심장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낮 동안의 관찰을 통해 파악한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 아트 재단 작가라는 신분은 의심을 피하기 좋은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10년 전 엘리시안 그룹의 차량 관리 기록이었다. 그런 오래된 자료는 분명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한 달 넘게 매일 밤 조금씩 건물의 기록 보관실과 지하 서버실 주변을 탐색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오직 언니의 억울한 얼굴만을 떠올리며 버텼다. 마침내 그녀는 그룹의 오래된 재무 기록이 보관된 지하 3층의 2층 창고를 발견했다. 자물쇠는 허술했다. 안에는 수백 개의 서류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그곳으로 출근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10년 전의 차량 수리비 청구서를 미친 듯이 뒤졌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회장실 비서팀 VVIP 의전 차량 긴급 수리 내역서. 날짜는 언니의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 차종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벨라지오. 그리고 수리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수리 항목 전방 우측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교체 전면 범퍼 및 보닛 판금 및 도색 그릴 내 혈흔 및 이물질 제거 작업. 혈흔 제거,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다.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가 엘리시안 그룹의 최고위층이며 그들이 사고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었다. 서연은 낡은 종이 한 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난 10년간의 의문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권지훈이 직접 운전했든, 그의 아버지가 했든, 혹은 다른 누군가가 했든,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기만했다. 그가 베풀었던 모든 친절 아들을 살려준 기적, 자신에게 주었던 새로운 삶의 기회, 그 모든 것이 더러운 비밀을 덮기 위한 위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사랑은 죄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법정으로 가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먼저 끝내야 할 문제였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수리 내역서를 찍었다. 그리고 권지훈에게 그것을 전송했다.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오늘 밤 11시 언니가 죽었던 그 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마치 10년 전 그날을 재현하듯 거센 비가 내렸다. 약속 장소는 인적 없는 북악산의 굽이진 도로였다. 그곳은 이서연에게는 언니를 잃은 비극의 장소였고 권지훈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뒤틀린 저주의 장소였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윽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벤틀리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섰고 권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지훈이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왜 그랬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말라버렸다. 지훈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다. 지난 10년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심판의 순간이었다. 내가 운전했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날 서진이와 다투고 있었어. 내 미래에 대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문제로 한눈을 파는 사이 빗길에 미끄러졌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서진이는 이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잊지 않아도 되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사고를 낸 것도 그 사실을 숨긴 것도 모두 그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당신은 내 언니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지난 10년도 죽였어. 언니를 죽인 그 손으로 내 아들을 살리고 내게 새로운 삶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평생 당신을 은인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랐나요? 내 불행을 내려다보면서 당신의 죄책감을 위로받고 싶었나요?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가 쏟아내는 모든 말은 진실이었고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 앞에서 그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미안하다.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한마디였다. 그 말에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요? 당신의 그 하찮은 죄책감 때문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농락당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은 거짓이었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친절은 위선이었어.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다.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권지훈 씨, 당신은 오늘 두 사람을 잃은 겁니다. 10년 전에는 내 언니를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나를. 서연은 빗속의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지우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의 거짓된 구원과 위태로웠던 사랑이 마침내 완벽한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빗속에서의 고백이 끝난 후 세상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서연은 그 길로 재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들 민준이와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그녀는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쌓아 올린 세계로부터, 그의 피 묻은 돈으로 세워진 유리 성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녀가 머문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민박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결의로 굳어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과 새롭게 찾아낸 증거들을 정리하며 전쟁을 준비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언니의 존엄과 세상의 모든 약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의 싸움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우는 스스로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후 그는 변호사를 불러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는 경악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의 눈빛 앞에서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직,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죗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그가 이서연과 죽은 이서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권태준 회장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아들이 제국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웃었다. 그는 아들의 그런 어설픈 정의감과 연약함을 경멸했다. 그에게 아들은 또 하나의 실패작일 뿐이었다. 10년 전 그가 완벽하게 처리했던 일을 아들 스스로 망치려 들고 있었다. 권태준은 아들이 아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지훈이는 아직 세상을 배우려면 멀었어. 뒷정리는 언제나 이 아비의 몫이었지.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묵향실의 먹물처럼 차갑고 깊었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서연, 그 여자만 사라진다면 아들의 어리석은 마음도 세상의 관심도 모두 잠재울 수 있을 터였다. 서연은 시골 마을의 평화로움 속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민준이는 오랜만에 흙을 밟고 마음껏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 싸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되새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놀이터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차는 잠시 멈춰 섰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달려가 민준이를 부서져라 껴안았다. 단순한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불안감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민박집 문틈으로 작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민준이가 가장 아끼는 공룡 인형의 목이 부러진 채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기적은 2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잊어라. 다음은 인형의 목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서연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권태준, 그가 보낸 경고였다. 그는 언니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결의는 아들의 안위 앞에서 무참히 흔들렸다. 죽은 언니를 위한 복수와 살아있는 아들의 미래. 그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권지우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윤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그에게 달려왔다. 윤 비서는 지훈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개인적인 죄책감 때문에 몰래 서연의 주변을 경호하도록 사람을 붙여두었던 것이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연 씨와 아드님이 명예회장님의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비서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서연이 머무는 민박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남자들과 놀이터에서 벌어졌던 아찔한 사고의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신원은 모두 권태준 회장의 비선 조직 소속이라는 사실까지.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그것도 어린아이를 상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자수하고 값을 치르려는 행동이 오히려 서연과 민준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 수동적인 속죄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포함한 모든 자수 절차를 중단시켰다. 지금은 감옥에 앉아 죗값을 논할 때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는 서진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서연과 민준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설령 그 악마가 자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권지훈의 눈에 처음으로 살기가 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죄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가다듬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었다. 괴물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의 아버지 권태준 회장의 묵향실이었다. 수동적인 속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능동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권지훈이 아버지의 서재 묵향실의 문을 열었을 때 권태준 회장은 여전히 붓을 든 채 화선지 위에 일필휘지 이핏 기지하고 있었다. 방 안의 묵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짙었지만
이제 그 향기는 권지훈에게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닌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부패의 냄새로 다가왔다. 권태주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그는 마지막 획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돌아왔구나. 철없는 반항은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올 결심이 선 게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아니요. 지우는 서재의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괴물을 멈추러 왔습니다. 권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괴물 이 애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지키려는 것이 괴물의 짓이란 말이냐. 고작 여자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려는 너야말로 어리석은 놈이지. 그 여자의 하나가 아버지가 지우려 했던 제 과거의 전부이자 제가 지켜야 할 미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덮어주었지만 내 영혼은 죽였어. 그리고 이제 서연 씨와 민준이마저 위협하며 마지막 남은 내 인간성마저 죽이려 하고 있지. 지우는 아버지에게 똑바로 다가섰다. 부자간의 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의 인생마저 도구로 삼은 남자와 그 남자의 죄를 끊어내려는 아들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리석은 놈. 세상은 그렇게 감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내가 없었다면 너는 이미 10년 전에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끝났어. 내가 너와 이 가문을 살린 게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의 제국을 지킨 것뿐이지.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 서연 씨에게서 손 떼. 그렇지 않으면 지우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이 녹음기에는 지금 우리의 대화가 전부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비서실에는 당신의 비자금 내역, 정경유착 증거, 그리고 10년 전 사건을 은폐하며 경찰을 매수했던 모든 자료가 담긴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나 서연 씨 혹은 민준이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 파일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으로 동시에 전송될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사용해왔던 방식 바로 협박과 거래였다. 아들은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법을 택한 것이다. 권태준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되어버린 아들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권지훈은 아버지와의 협상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는 아버지의 제국에 기대어 속죄하는 대신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길을 택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엘리시안 그룹의 추악한 비밀과 권태준 회장의 범죄 행각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신화는 땅으로 추락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권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동정의 호소도 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권태준 회장은 아들을 위협한 교사죄와 증거, 인멸, 그리고 수십 건의 기업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권지훈 역시 과실치사 및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더 큰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형량은 감형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거대 재벌가의 부자 후즈는 그렇게 나란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그들을 잊어갔다. 이서연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그녀는
세상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지만 꿋꿋하게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단순한 슬픔이나 희망이 아닌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겪어낸 자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그리는 화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다. 민준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어느 가을날 권지훈이 만기 출소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조용하고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저 멀리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서연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미안함, 고마움, 원망, 그리고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남은 것은 아주 옅고 서글픈 미소뿐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지훈이 간신히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불꽃 같은 열정도 애절한 눈물도 없었다. 그저 오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조용히 발을 맞출 뿐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평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서진의 그림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들의 행복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간신히 피워낸 작고 소박한 들꽃과 같을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함께 상처를 보듬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지독한 운명의 장난 끝에 그들이 찾아낸 그들만의 사랑 방식이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길 위에 나란히 그리고 있었다.